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은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배터리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리튬은 물과 만나면 폭발을 일으키는 등 화재에 취약합니다. 이번 화재에서는 리튬 전지 3만 5천여 개가 연쇄 폭발하면서 희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폭우를 뿌렸던 비구름이 중부 내륙으로 올라가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65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양쯔강 이남 3대 호수 중 하나가 하늘에서 쏟아진 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공장에서 큰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안에 수십 명이 고립된 상태라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됐는데 수색 끝에 직원들은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노동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땅을 뒤흔들 정도로 큰 굉음이 연신 들려옵니다. 건물은 시뻘건 화염에 잡아먹혔고 잿빛 연기 기둥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일대는 순식간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좀. 경기 화성의 리튬 전지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된 건 오전 10시 반쯤. 폭발 소리가 일단은 심하게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까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고속도로 화재가 심하게 발생됐고 창문 유리창이 다 터지고. 불이 난 공장 3동 2층은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공장 안에는 직원 20여 명이 고립돼 있었습니다. 겨우 큰 불길을 잡은 뒤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소사체로 나오면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또 2명이 화상을 입어 크게 다치는 등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각각 수사본부를 꾸리고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2층에서 대피한 직원으로부터 작업 과정에서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그런 목격자 진술이 있어가지고. 애초 소방은 실종자가 21명인 것으로 추정했지만 연락이 끊긴 직원 1명이 더 있다는 업체 측 설명에 따라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불이 시작된 공장 건물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계단이 2군데나 있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불은 3층짜리 리튬 전지 공장 건물 2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생산된 전지를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입니다. 작업장 안에는 원통형 전지 3만 5천여 개가 가득 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불이 시작되면서 층 전체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이곳 2층 작업자였습니다. 한층 아래 1층 근무자들이 무사히 대피한 것과 달리 발이 묶인 겁니다. 화재 초기 2명이 구조되긴 했지만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고 다른 1명도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창문 근처에서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건물 안에 계단이 2군데나 있었고 통로도 잠기거나 막혀있지는 않았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인데. 건물 저 뒤편 쪽으로 이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탈출을 못한 것 같아요, 결국은. 작업장 가득 쌓인 리튬 전지가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켰고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층 전체로 번지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앞도 거의 보이지 않고 어디로 피해야지 출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아마 찾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였던 만큼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웠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과 소방은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명피해가 커진 건 아닌지도 정밀 감식을 통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번 화재는 처음 불꽃이 보인 지 고작 15초 만에 뿌연 연기가 실내를 뒤덮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만큼 피해도 컸습니다. 이번 리튬 전지 제조 공장은 물론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리튬 관련 화재가 잦은 이유를 리튬의 특성에 주목해 짚어봤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의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리튬 전지 공장 화재를 쉽사리 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튬은 질량과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고 고속 충방전에 유리해 현재 배터리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학 반응성이 너무 높아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리튬 전지는 양극과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으면 과열되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1차 전지를 제조하는 곳인데 업계에서는 고체 전해질은 비싸 상업성이 낮기 때문에 불에 잘 타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전지지만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경우 하나의 셀에서 불이 나면 도미노처럼 계속 다른 셀로 불이 옮겨 붙으며 이른바 열폭주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리튬 1차 전지의 경우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해 물과 접촉할 경우 반응도가 더욱 크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알칼리 금속들이 물과 반응을 할 때 급격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전지 내부의 숨은 열이 작은 충격에도 다시 살아나 주변으로 옮겨 붙을 수 있어 진압 이후에도 2차 화재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이번에 피해를 키운 건 화재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공장에 있던 전지가 타면서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앞으로 전지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 매뉴얼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리튬 배터리 자체에서 나오는 독성 가스가 상당히 유독합니다. 뭐 불산이라든지 벤젠이라든지 톨루엔 이런 가스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스들은 한 모금만 마셔도 심장 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몸이 경직돼서 대피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나. 그 리튬이 2층에만 해도 뭐 35,000개 이상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양이 폭발이 일어났으면 그 유독가스의 양은 일반 목재에 비해서 뭐 수백 배, 수천 배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유독가스가 상당히 인체에 유독하기 때문에 빨리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밖으로 혹시 실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건물 외부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충남에서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양성 판정을 받은 80대가 결국 숨졌습니다. 충남도는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A씨가 발열과 전신 쇠약, 근육통과 함께 혈소판 감소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진단 9일 만인 지난 22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올해 SFTS로 인해 숨진 첫 사례로 전국적으로는 5번째입니다. SFTS는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 활동이 활발한 4월에서 11월 사이 주로 발생합니다. 보건당국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며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고 외출 후에는 옷을 세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남부에 폭우를 뿌렸던 비구름이 중부 내륙으로 북상해 계속해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양쯔강 이남 3대 호수로 꼽히는 서호 54개가 1시간 동안 쏟아져 내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하 상가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지하철 입구까지 물이 차올라 내려갈 수 없습니다. 도심 도로는 물길로 변해 버스 운행마저 중단됐습니다.
火车站广场已变成客运码头，车辆变身船只行驶。 중국 후난성 창사에 아침 9시부터 1시간 동안 65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 전체 면적을 곱하면 7억 세제곱미터 넘는 비가 쏟아졌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강남 3대 호수 중 하나인 서호 54개가 하늘에서 쏟아진 셈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실제 중국 동부 항저우에 있는 서호도 집중호우로 넘쳐 흘렀습니다.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을 기념한 안후이성의 석상도 홍수로 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在安徽、浙江还有江西不少地方累计雨量在100到200毫米，局地甚至超过了250毫米，部分地区降雨量甚至偏多了2倍以上。 중국 남부 지역에 폭우를 뿌렸던 비구름이 중부 내륙 양쯔강 유역으로 북상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올해 첫 폭우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후난성 신황현 산사태로 마을 주민 8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강물이 미네소타주에 있는 댐 주변으로 넘쳐 흘러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블루어스 강에 있는 레피단 댐이 부유물로 막히면서 불어난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블루어스 카운티 보안관은 댐이 금방 붕괴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은 미리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여름철 홍수기가 시작됐습니다. 홍수 피해는 막으면서 필요한 물은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 물관리 당국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로는 물속으로 사라졌고 비닐하우스는 윗부분만 간신히 보입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불어난 빗물에 고립됐던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장마철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피해가 속출했고 다목적댐 20곳 가운데 16곳에서 역대 1위 강수량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올해는 봄부터 잦은 비가 내린 데다가 기후변화로 평소보다 더 많은 비가 홍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보된 상황. 이에 물관리당국은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댐 수문을 열고 물그릇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곳 대청댐에서는 장마에 대비해 최근 한 달 동안 3억 4천만 톤의 물을 미리 흘려보냈습니다. 댐 전체 저수량의 20%가 넘는 양입니다. 대청댐은 올 봄까지는 예년 대비 많은 강으로 수위가 다소 높았지만 홍수기 진입 시점인 현재는 그간의 댐 수위 조절로 홍수 조절 용량의 2.6배에 달하는 여유량을 확보했습니다. 홍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물관리당국은 재난 대비 태세를 최종 점검하고 24시간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홍수기 이후 혹시나 찾아올 가뭄을 고려하면 댐 방류량을 무조건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댐과 하천을 그대로 본떠 만든 가상세계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 결과와 대응 훈련 등을 종합하여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침수 피해는 최소화하고 용수 공급에 필요한 물은 확보해야 하는 홍수기가 시작되면서 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여름이 절정을 향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해수욕장 5곳이 일주일 먼저 개장해 피서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튜브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가봅니다. 백사장을 놀이터 삼은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비 온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 많이 했는데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족들이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못 놀아줘서 이럴 때라도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정해수욕장 12곳 중 함덕 협재해수욕장 등 5곳이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중문과 월정 해수욕장 등 7곳은 다음 달 1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이후 삼양해수욕장은 저녁 8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올해 제주 해수욕장 예상 이용객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0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소방관과 안전요원 등 5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피서객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우선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전, 공존, 존중의 제주와의 약속을 실천하는 제주에서 올여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찰, 자치경찰은 해수욕장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경도 해상 순찰대를 배치하는 등 피서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사단체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 개원이, 학생까지 건드리고 있다며 의료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한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탄압하는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농단의 주범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종우 국가수사본부장은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모두 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입건했고 다른 의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 의대와 성균관 의대가 오늘 휴진 관련 온라인 총회를 엽니다. 삼성서울병원 등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과 서울성모병원 등이 속해 있는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온라인 총회에서 무기한 휴진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세브란스 병원은 오는 27일, 서울 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 각각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다른 병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완기 신임 특허청장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어제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해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고 국부 유출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기술 통상과 국제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산업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정부 산업기술과 연구개발 정책의 길잡이가 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혁신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구성역이 오는 29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성역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14분 정도 걸릴 전망인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자 시원하게 뚫린 개방형 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사 과정에서 안반이 발견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동탄 수서 구간에서 제외되면서 개통이 늦어졌던 구성역. 29일을 목표로 개통 준비가 한창입니다. 구성역에서 수서역까지 수임 분당선을 이용하면 36분 정도 걸리는데 GTX-A 구성역을 이용하게 되면 탑승 시간이 14분으로 줄어듭니다. 동탄까지는 7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과 비교하면 수서역까지는 40분 이상, 동탄역까지는 3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됩니다. 특히 용인 지역 주민들의 서울 강남과 동탄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하차 인원 다 포함해서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하시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객 수가 예측치에 부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 구간 개통이 아직 멀었기 때문인데 파주 운정에서 서울 구간은 올해 말, 서울에서 수소 구간은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통근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삼성역 개통이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량역 인근 GTX C 노선 변전소 건립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유사한 조건의 변전소에서 공개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변압기 바로 1m 앞에서 2.7에서 3.0, 5m 떨어진 곳에서 0.2, 지상 구간에서 0.03, 거의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변압기실, 대합실, 외부에서 측정한 수치를 직접 공개한 뒤 국내 안전 기준치인 83.3 마이크로 테슬라보다 낮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는데 주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큐드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 시장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 이 법을 전면 시행한 이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알리고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또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Following our investigation, we now have doubts and we believe that Apple is in breach of the DMA when it comes to these steering rules.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자사가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측의 이 같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If our preliminary findings and concerns are confirmed, then we could go to fines indeed.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1일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애플 인텔리전스 등 인공지능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가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배터리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화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끌 수 없으므로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동 킥보드 등 대용량 배터리 제품은 가연성 물질이 없는 실외 공간에서 충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